이번 학기 문학비평의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수업 전에 헤이주드라는 노래를 제가 틀어줬죠.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이제 다들 잘 알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이메일로 쏴준 자료에 보면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운명지어 줬으니까요 라는 짧은 칼럼을 제가 나눠줬는데,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자, 헤이주드에 관해서 쓴 칼럼이죠. 헤이주드에 관한 칼럼. 자, 근데 이건 다들 알겠지만 비틀즈가 1968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틀즈에 대한 썰이 있죠. 자, 그 비틀즈 보컬 이게 리더인 존 레논이 자기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일본 여자인 오노요코랑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좀 존 레논이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좀 이제 다 자랐는데 14살에 이르렀죠. 근데 이 14살의 아들, 사춘기인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게 된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헤이 주드 할 때 이 주드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 비틀즈 팬들의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아, 이거 이게 존의 아들이다. 존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한테 힘을 내라. 그래가지고 리멤버 레더 인투어 헐. 네가 먼저 저 여자를 받아주면은 저 여자도 너랑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노요코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헐은 바로 오노요코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폴 맥카트니가 자기 친구인 존 레논의 아들에게 선사한 노래다, 이런 썰이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썰은 뭐냐면은 이게 레논이죠. 힘내라. 사람들이 널 아무리 이렇게 동양 여자랑 결혼한 차별주의자한테 실제로 총 맞아가지고 죽었죠, 존 레논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자기 친구에게 힘내라,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드는 이제 존 레논을 의미한 거죠. 자, 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틀즈의 팬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자, 근데 이 헤이주드를 갖다가 쓴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그 칼럼에 넣고 보면은, 자, 2012년 8년 전이죠. 2012년도에 신보선 시인이 똑같은 제목의 시를 발표합니다. 헤이주드라는 시를 발표를 하는데, 이 헤이주드라는 그 시가 제가 여러분들 그 칼럼에 보면 알겠지만 변형이 하나도 없이 헤이주드 노래 가사를 그대로 옮겨 붙였습니다. 이거 뭐 패러디도 아니고 변형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이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2년도에 평론가들이 뽑은 올해의 가장 좋은 시 1위에 뽑혔습니다. 자, 이거 뭐야? 비틀즈 노래 가사를 영어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제일 훌륭하시냐, 이렇게 의아한 사람도 있는데, 자, 자, 이게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 작품이죠. 자, 근데 이거는 항상 현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2011년, 거기 2011년이죠, 11년. 칼럼에 나왔죠, 2011년. 맞죠? 네. 자, 거기 보면은, 자,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한진중공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 자, 부산 영도에 거기에 이제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그렇고. 자, 근데 이 한진 알죠? 대한항공 있는 그 그룹입니다. 배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때 우리나라 조선 경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선소를 갖다 이제 폐쇄를 하게 됐죠. 여기서 일하던 2,300명 정도 되는 비정규직들이 이제 잘립니다. 납땜즈라고 이제 도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리에 한꺼번에 나앉게 되니까 항의를 하죠. 근데 오너들은 몇 억씩 받아 먹는다. 근데 왜 우리만 이 경영이 악화된 거를 우리가 다 책임지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또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때 당시에 뭐 옛날에 그래가지고 낙인 찍기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다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을 시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떼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이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됐는데, 이때 송경동이라는 시인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적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나는 저 사람들 도와주러 가겠다. 내가 내 돈 다 털어가지고 광화문에서 버스를 한 대 대절했으니까 버스 타고 같이 내려갈 사람은 가자 하고 이제 트위터에 올립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들불처럼 호응을 해가지고 수십 대의 고속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이 내려갔는데, 영도로 들어가는 다리를 경찰이 딱 막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부산 시민들하고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여기 탑이 있습니다. 탑에 김진숙이라는 여자가 올라가서
무려 330일 정도 여기서 고공시위를 펼칩니다. 근데 이 시민들하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간 사람들이 커다랗게 원을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힘내라고. 여기서 Remember the letter into your heart은, 이 헐은 바로 김진숙이죠. 그리고 이제 주드는 뭘로 바뀌냐? 존 레논이나 존 레논 아들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노래 가사 딱 두 개 바꾼 겁니다. 원어역고를 갖다가 김진숙으로 바꾸고 이 주드를 갖다가 시민 여러분들로 바꾸니까 이때 당시에 그 부당한 해고에 맞서가지고 고공시위를 하는 노동자와 옆에 있는 밑에서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그 응원하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 다리 건너가지고 이게 핸드폰 불빛을 밝히면서 비틀즈 노래를 부르는 시민들, 이런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버스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게 사회의 이슈가 됐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신보선 시인이 비틀즈 노래에서 이 헐하고 주드만 이렇게 딱 바꾸니까 아주 현실하고 충돌한 아주 멋진 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문학은 항상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건 중고등학교 때 항상 입에 닳도록 외우던 건데 그것을 아주 간단한 패러디로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항상 이겁니다. 자, 이 역사 혹은 현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인 이 텍스트, 항상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프랑스 역사만 발자크의 소설을 본다. 그 다음에 발자크의 적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데, 스탕다리 적과학이나 발자크의 골짜기 백합, 고리오 연관, 이런 소설을 보는데 19세기 프랑스 혁명이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그냥 줄거리만 남습니다. 알겠죠? 줄거리만 남으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고, 그리고 더구나 요즘은 21세기 스마트폰 쓰는 시대인데 그땐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연애 얘기나 아니면 그 계급투쟁이나 이런 걸 다룬 소설을 보면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항상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수업 시간마다 역사 연도를 갖다가 좀 많이 쓰면서 이때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이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감각이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룰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장밖에 안 되는 칼럼이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제 헤이주드를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지고, 자, 이럴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첫 수업한 게 아니라 좀 더 나가다 보면은, 자, 역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확장시켜 봅시다. 자, 비틀즈의 헤이주드가 1968년도에 나왔죠. 68년. 자, 68년도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때, 저희 아버지도 20대였고 이때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때는 완전 옛날이죠. 자, 그래가지고 1968년도에 이제 이랬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자, 1968년, 저 멀리 가봅시다. 1968년 1월 30일. 뜬금없이 이게 왜 이렇게 나가냐. 자, 이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정공세가 벌어집니다. 자, 이게 베트남은 다 알겠지만, 지리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1년에 3모작하고 이런 나라죠. 그리고 이때 막 1년에 3번씩 추수하고 이런 나라인데 우리랑 명절 똑같습니다.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구정에서 무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데, 이때 그 북베트남하고 베트콩이 그 미군한테 휴전을 제안합니다. 전쟁도 먹어야 하는 거니까 쌀 수확하고 명절이니까 우리 한 열흘 정도 전쟁을 멈추자, 이렇게 휴전을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전투 결과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요 시기에는 항상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제 휴전이 이제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 흥청망청 놀기 시작합니다. 미군들 다 휴가 받고, 한국군은 이때 여기에 우리나라 군대도 갔었는데 한국군들도 이때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때 막 휴가를 나가고 술을 먹고 막 이렇겠죠. 근데 이때를 틈타가지고 베트남 전역에 있는 몇천 군데의 그 군사기지를 한꺼번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공에 있는 미군 대사관도 1시간 정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CNN의 칼라 TV가 막 보급됐을 때인데 넥타이를 맨 대사관 직원까지 해병대원들과 같이 기관단총을 쏘면서 막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미국 안방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미국 시청자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반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2차 세계대전 때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썼는데 전사자만 늘어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대사관까지 점령을 당했다. 이게 뭔 개쪽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미군이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징집제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지금 징집제인데 징집제가 없었다가 다시 생기면
그 다시 생겨가지고 가게 되는 그 젊은이들은 박탈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때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징집제가 다시 생기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엄청난 반전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히피 운동이 벌어지고 막 이럽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점점점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발을 빼게 됩니다. 자, 발을 빼기 전에 그 미국이 결국에는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나와서 항복하면 좀 쪽팔립니다.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여기 북베트남에 요구를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자. 자, 근데 평화협정을 어디서 맺냐? 니네들이 와라. 근데 서로 못 믿어서 안 가는 거죠. 북베트남 갔다가 니들도 기습하려고. 그것도 아니면 사이공으로 내려와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잡은 게 어디냐? 프랑스 파리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프랑스에 한 90년 넘게 식민지를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고위층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불어를 좀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근데 1954년까지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죠. 자, 그리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프랑스 대학생들 45년생, 46년생, 47년생, 48년생, 49년생까지 1968년도에 얘네들이 다 20대였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자기 부모님 세대나 그 할아버지 세대가 너무나 이상한 거죠. 나는 히틀러 얼굴도 기억 못하고 전쟁은 끝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경제는 유럽 경제는 계속 살아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못난 조국 프랑스는 알제리랑 베트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수만 명이 전사자를 내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칼라 사진으로 막 전쟁의 비극이 막 이게 전 세계에 타전이 되니까 이 프랑스 젊은 대학생들이 이 평화협정 벌어지는 이 장소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68혁명이죠. 유럽에 일어난 학생혁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20대 대학생인 프랑스 대학생들이 이 평화협정 열리기 전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그 미국 여행사에 불을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베트남에서 물러나라 막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운동만 한 게 아니라 그 기성세대 여러분들 말로 하면 그 꼰대들 아직도 핵을 만들려고 그러고 프랑스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 드골파들 다 몰아내자 이러면서 그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자. 이때 엄청난 구호거들이만 이게 난무를 했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그 다음에 우리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섹스와 이제 마약을 하고 난교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교수들이 수업을 거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성의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꾸는 어떤 진통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영화 중에 그 몽상가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몽상가라는 영화들 보면은 이 68년도 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프랑스 대학생들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잘 담고 있는 영화죠. 다 이제 뒤집어 엎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대학생들 시위가 이제 대학별로 이제 쭉 번져 나가는데,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생긴 게 옛날에는 프랑스도 명문대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이 바로 파리 8대학, 소르보느 대학이 있어요. 소르보느 대학. 소르보느 대학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낭테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파리 4대학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또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이니까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설득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을 들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수영장에 던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막 샴페인 터트리고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도저히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게 혼란이 퍼져 나갑니다. 자, 근데 이런 평화의 무드가 독일로 번져 나갑니다. 독일로 번져 나가는데, 자, 독일은 다들 알겠지만 45년도에 전쟁 끝나고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터진다면은 100% 독일에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대학생들은 굉장히 반전의식이 훨씬 더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무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때 환경운동, 그러니까 녹색당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에 독일의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도르노 같은 사람도 교수였고, 아도르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호르카이머, 1차원적 인간이라는 이제 책을 쓴 사람이죠.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독일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중심의 그 세계관, 냉전의 질서를 갖다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헐리우드 영화에 갖고 있는 그 우파적인 세계관 이런 걸 갖다 비판을 하죠. 그리고 독일 대학생들은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겪기 싫다 하면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독일 대학생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은 대학의 강단을 없애버리는 운동을 벌이고 학생에게 교수한테 붙이는 그 존칭을 없애버리고 자꾸 독일하고 아니 그 학생들하고 교수는 1대1로 이제 평등하게 대화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수업 시간 도중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치민 그 호치민이 사진을 들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꺼져라 막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독일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탈리아로 번지고 이제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은 다들 알겠지만 좀 보수적인 나라죠. 아직도 왕이 남아있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명문대의 시초가 바로 여기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관료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이 계급제가 아주 심하게 남아있는데 아직도 이게 귀족 가문이 남아있고 왕이 남아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민중들은 이제 맥주와 축구 이제 여가가 별로 없죠. 영국은 굉장히 계급적인 사회였는데 이때 당시 영국 그 20대 대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었죠. 그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서로 나눠가지고 핵전쟁이 벌어질 위기까지 가는 거, 요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게 뭐 왕정제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거, 이게 명문대를 프랑스나 독일처럼 없앤다거나 이런 운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 젊은이들이 이 저항 정신이 뭘로 표현됐냐면은 음악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비틀즈, 그 영국 애들이죠. 자, 비틀즈 멤버들 이거 바이오그래피를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중퇴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게 본드비하고 싸움하고 완전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아들이 기타를 잡고 전 세계를 완전히 제패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퀸, 엘튼 존, 레드 제플린 이게 다 브리티시 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활발하게 문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퀸의 유명한 노래인 보헤미안 랩소디에 보면은 첫 가사가 그겁니다. 엄마 나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와 살인자가 엄마한테 쓰는 편지네 이런 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프로젝트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자 킬 나는 킬러맨 사람을 죽였다. 자 요 말은 뭐냐면은 기존의 가치 그 기존의 구속 이런 걸 죽였다. 나는 당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아버지 세대의 억압으로부터 이런 의식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도 굉장히 진보적으로 바뀝니다. 70년대는 이제 서구가 완전히 진보적으로 바뀔 때였죠. 6.8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유럽이 요동을 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영국은 왕정제 안 바꿨고 프랑스도 드골이 다시 집권을 했고 독일도 그렇게 획기적인 정치적인 변화를 겪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많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6.8혁명 저거 뭐냐?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만 하고 결국에는 반전운동 벌이다가 소동으로 끝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6.8혁명은 실패했다. 하지만 6.8혁명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을 얘기할 때 한국보다 훨씬 진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좀 억압이 좀 덜하죠. 그 젊은이들이 좀 목소리가 크고 자, 이런 문화가 생긴 거는 바로 6.8혁명 세대였던 거죠. 6.8혁명 세대. 자, 근데 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유럽 별거 아니다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6.8혁명 이후에 또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대재앙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더 큰 된소리를 맞고 이러기도 했는데 자 분명히 얘네들이 교육제도나 반전의식이나 그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지 않은 정치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일례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자 프랑스에서는 누가 앞장섰냐? 프랑스에서는 영화감독 예술인들이 앞장섭니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음악이나 문화에서 이제 앞장섰고 독일은 대학이 앞장섭니다. 대학 같은 데가 앞장서는데 대학 앞장서고 이제 녹색당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가 개혁이 되기 시작하죠. 나치를 완전히 청산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례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독일 대학이나 독일 정치를 얘기할 때 절대로 우리나라 대학이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독일의 외무장관이니까 외국을 이제 많이 다니겠죠.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쌓일 겁니다.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근데 그 마일리지로 독일 국내 여행 갔다가 잘렸습니다. 돈을 땡긴 것도 아니고 공짜표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일리지가 마귀를 썼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마일리지까지도 국가의 재산이다. 얘네들 아주 철저하죠. 뒷돈 받거나 뭐 누구 청탁 받거나 이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독일 대학 교수들이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이 독일 대학의 어떤 비판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있죠. 예전에 2009년도인가 8년도에 독일 대학도 이제 자금난에 처해져가지고 등록금을 걷어야겠다. 독일 대학 다 공짜입니다. 근데 이때 독일 정부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대학에서도 등록금을 갖다가 한 학기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전국에는 독일 대학생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을 전부하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독일 대학은 다 공립대학이죠. 그래가지고 독일 대학 건물을 점령하니까 정부가 이걸 진압하는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국가의 재산인데 수업 이해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무단으로 전거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니까 대학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24시간 수업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학과나 이런 교수가 나와가지고 계속 독일 정치권 비판하는, 그리고 독일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진기한 편정이 벌어졌고,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정부도 손을 뻗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독일 대학의 등록금을 내는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버렸어요. 지금도 공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영화나 예술인들이 앞장섰죠. 그 오늘날까지 그 미국 헐리우드가 유일하게 손을 못 대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박스오피스 보면은 프랑스는 항상 자국 영화가 제일 상위권을 랭크되고 있고 그러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디즈니나 헐리우드 같은 데가. 근데 이런 게 68년도에 20대였던 사람들이 70년대에는 이제 30대, 80년대에는 40대, 90년대에는 50대, 이제 힘이 점점 세지겠죠.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은 좀 많다. 68년도에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냐? 영화 심의도 봤죠. 김일성 목 따러 가자. 그래가지고 심의도 부대, 특수부대 만들고 있었고, 78년도부터 뭐 유신이었고, 88년도에 뭐 88 올림픽 해가지고 선진국 되긴 했지만은, 선진국 됐다고 이제 막 이렇게 그 구호가 높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노태우였죠. 전두환의 친구였던.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꼰대 문화, 그리고 군대의 그 획일적인 질서, 그 다음에 억압적인 입시 경쟁. 자,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물론 유럽하고는 다르죠.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외국을 뜯어먹고 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었고, 우리는 약소이긴 했지만은 이런 문화적인 반전을 이룩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이 바람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탁 막혀버리죠. 중국은 뭐 하고 있었냐? 문화 대혁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의 어떤 문화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오늘날 큰 상처로 남은 게, 수십 년 동안 문화 대혁명 때 순수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택동 어록만 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 외국 문학책도 번역 못하게 하고, 좀만 반동적인 발언하는 지식인들 그 지방 탄광이나 그 논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강제로 농사짓게 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시대였죠. 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동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중국을 보면, 자, 누가 봐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경제 돌아가는 거. 근데 정치를 보면은 공산당 하나만 있는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시진핑 욕하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상처는 뭐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때 다 비판적인 지식이 완전히 싹 다 죽어버렸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론궁정 같은 영화를 보면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여기로 보면 유럽으로 68혁명 세대죠. 자,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89년도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유년 시절에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데 딱 88 올림픽 이후고 이때 냉전이 거의 끝나갈 때죠. 그래서 중국 대학생들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천안문 사태를 일으키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탱크로 진압해버리죠. 그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이때 수많은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제 97년, 98년 되면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홍콩을 돌려받고 98년도부터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태까지 너무나 사상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명명한 지식인들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처벌 안 하겠다고. 근데 몇 명이 진짜 돌아갔는데 실제로 처벌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아가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로 밀어붙이던 때는 언제고,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 보면 마천루가 막 몇백 층짜리 건물이 쭉쭉 올라가 있죠. 누가 봐도 그렇게 비판하던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인데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 1인 독재 체제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왜 떠나 있었나. 그래가지고 요때의 상처가 또 중국의 문학 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국 현대문학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문화대혁명, 중일전쟁,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요 세 개가 커다란 상흔으로 남아 있는데 대부분 천안문 사태는 소설로 못 쓰게 합니다. 요즘도 중국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안문 사태입니다. 알겠죠? 천안문 사태를 절대로 입 밖에 내거나 영화로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여론공전이라는 영화를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1989년을 배경으로 해서 천안문 사태를 정면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거를 대학생들이 그 섹스 행각을 다뤘습니다. 알겠죠? 이때 막 좀만 좋아하면 이렇게 되게 순애보적인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랑 자는 것을 갖다가 게임처럼 생각하는 어떤 바람둥이 남자가 있고 베이징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사랑 활극 이런 건데 그 상처를 받고 이런 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비꼰 겁니다. 인간의 성욕처럼 자유를 향한 욕구는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성욕을 너희들이 틀어막은 거다. 억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요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 만든 감독 그게 맨 처음에 구속했는데 전 세계 영화제에서 항의를 하니까 나중엔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대신에 조건이 딱 하나 있죠. 향후 100년 동안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 만들려면 외국에 나가서 개봉해라. 중국 좀 지금 이렇게 많이 요즘 최근에 홍콩 사태도 그렇고 중국 보면은 그 독재국가죠. 사실상 거의. 자 이렇게 보면은 그 흔적에 68년도에 문화대혁명을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바다 건너. 자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가 지배하는 일본 그리고 얘네들 뭐 위안부 끌고 가고 중국하고 한국 침략한 거 사과도 안 하고 교과서에 기록도 안 하고 툭하면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아주 반일 감정이 되게 높은데 일본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일본 현대문학을 보면은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 이걸 단카이 세대라고 그러죠. 이게 단절 세대라고 그러는데 자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1941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요 세대들을 단카이 세대라고 그러는데 자, 이 단카이 세대들은 굉장히 비판의식이 높았습니다. 왜냐? 자 1945년도에 원자폭탄을 얻어맞고 항복을 했는데 자 미국이 45년도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오키나와랑 그 다음에 이오지마에서 사이판에서 전투를 하는데 일본군들은 절대로 항복을 안 하죠. 영화 많이 나왔으니까 보면 알 겁니다. 총알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항복해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은 이길 수 없는데 칼을 뽑아들고 반자의 돌격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에 몰리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 다음 비행기에 폭탄 싣고 다이빙하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너무나 겁에 질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조그마한 섬을 점령하는데도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일본 본토를 저항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죽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 70만 명이 죽는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70만 명이 죽으면서 독일은 이미 항복했죠. 1945년 5월에. 근데 1945년 5월에 오키나와 전투를 하면서 미국이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만 명이 더 죽어야 되냐 전쟁 다 끝났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핵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자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도쿄만에 미국 전함들이 이제 갔는데 3일 동안 미군들이 상륙을 안 했습니다. 왜냐 내리면은 이 섬에서의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꼬마애부터 여성들까지 다 죽창 들고 덤빌까봐.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이나 남동생이나 아버지를 전장터에서 잃었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리면은 쟤네들이 우리한테 저항할 것이다 하다가 이제 병사들이 배에 갇혀 있으니까 그 메가더가 명령을 합니다. 2인 1조로 진을 짜고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상륙해라. 그리고 내려갔는데 미군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얘네들한테 미군들한테 너무 친절한 겁니다. 일본 문화의 어떤 습성들이죠. 그 사무라이 문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서울 점령하고 왕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도망가죠.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저항을 해댑니다. 일본 사무라이 전투는 그게 아니죠. 그 오야붕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끝까지 남아서 싸운 다음에 지면은 할복해서 죽고 이 죽은 사람 밑에 있던 게 똘마니들은 얘네들 밑에 흡수되어 가고 이게 일본식 사무라이 전투였는데 조선은 좀 이상한 나라였죠. 왕은 도망가는데 국민들은 계속 싸우고 되게 이상한 나라였죠. 그런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더 센 자한테 얻어맞고 이제 이게 복종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처럼 알았던 천황이 메가더랑 같이 찍은 사진이 그 신문 한복판에 딱 실려버립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기존에 자살 돌격하던 병사들은 천황은 신이라고 알고 배웠던 사람들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1940년대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저 천황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필리핀, 한국을 침략하고 왜 이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거냐. 그러다가 왜 핵까지 얻어맞았냐 하면서 이제 프랑스랑 똑같이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1968년도에 다 대학에 들어왔죠. 이때 일본 대학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 그 다음에 반핵운동, 그 다음에 반미운동. 오키나와를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죠. 지금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공군기지가 거기 있습니다. 가데나 기지. 자, 근데 이때 오키나와 반환운동이 벌어지고 베트남 반전운동 벌어지고 핵무기 반전운동이 벌어지면서 기성세대가 이제 대립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독일하고 달리 일본은 2차 대전 때 주역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었습니다. 거의 처벌받지 않고. 그런데 얘네들은 아주 재미를 보고 있었죠. 전쟁 끝나고 완전히 일본 망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메가던은 일본에다 질려가지고 얘네들을 농업국가로 만드는 게 거대한 그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금방 틀어져 버립니다. 왜 틀어지냐? 한국전쟁 때문에 틀어집니다.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하와이에서 한국과 한반도까지 물건을 실어 날라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다 공장 세우고 병원 세우고 훈련소 세우고 하면서 이제 일본의 경제가 한국전쟁 때문에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수상이 집무실에서 두 손을 붙잡고 만세를 외쳤다고 그러죠. 일본은 우리 완전히 되살아났다. 한국전쟁이 피를 빨아먹고 살아난 겁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없었으면은 그냥 아주 변방국가로 이게 아주 전락을 했겠죠. 근데 한국전쟁 때문에 얘들은 다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근데 1960년대에 이제 이때 태어난 애들이 대학 간 시기에 베트남에서 이번엔 더 큰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은 3년 가는데 베트남 전쟁이 10년 넘겠죠. 그래가지고 오키나와가 베트남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데 베트남으로 가는 미군들이 오키나와를 찍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달러가 일본에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 1940년대 40년에서 1959년 이때 태어난 이 단카이 세대들이 다 대학에 가서 저항했는데 이 저항은 금방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만 졸업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대기업에 65세까지 안 잘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진 거죠. 대학 아무데나 졸업하면은 다 이제 취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 69년도에 이제 좀 이렇게 절정에 다다랐는데 이 저항이 절정에 다다랐는데 일본 정부가 이때 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대학생들 요구를 들어주면은 미국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그거 다 밀어버리면은 인권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눈치를 봤는데 한국은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일본군 장교 출신이 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문 닫아버리고 있었죠. 그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혼자 떨어진 섬나라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69년도에 결심을 해버리고 학생운동을 완전히 정면으로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싹 밀어버립니다. 동경대나 이런 데를. 그래가지고 그 무라카미 류라는 작가의 육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육부라는 소설. 딱 보면 제목만 딱 놓고 보면은 좀 야한 소설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니까 69년도에 고3인 애들이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공부 잘해봤자 대학을 못 갑니다. 왜냐? 정원이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동경대 와스다대 건물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원이 3분의 1밖에 안 뽑기 때문에 공부 잘해봤자 좋은 대학 절대로 못 간다. 그냥 놀자 올해는. 그래가지고 고3 때 학교 안 나가고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노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줄거리만 놓고 보면은 고3 애들이 학교 땡땡이 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닌다. 이게 무슨 소설이냐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은 베트남 전쟁이나 일본의 세대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미국 베트남 전쟁하고 한국 전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게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9년도 이후에 일본의 학생운동은 싹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일본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베까지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조선을 침략했던 그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그 얘네들은 절대로 과거가 청산이 안 되어 있죠. 자, 이유는 뭐냐? 1968년도에 학생운동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요거를 청산을 못한 과거가 그대로 세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2020년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 말하면 이제 한국의 세대가 났겠죠. 자, 68년도에 대학을 갔던 우리나라의 세대. 자, 우리나라의 세대들은 한 40년대생이겠죠. 49년에서 한 40년대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유럽이나 이런 때처럼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간에 식민지도 있었고 전쟁이 한 번 있었죠. 전쟁이 있었고 또 독재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수탈당해가지고 못 살고 있었고 자 그리고 50년대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60년대생들이 대학에 가면서 이제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가지고 민주화운동을 벌였죠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이런 문화가 성숙되고 학생들이 제대로 저항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꼬는 꼰대로 이제 많이 비아냥거리는 세대가 된 거죠. 586 세대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군사정권엔 저항을 했지만 군사정권이 그 권위적인 문화를 학생운동권 내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진영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들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내로남불이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돼가지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좀 이상한데 뭐 그 미래통합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진보 정당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민주당 정책 다 보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쪽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요만큼만 가도 이게 진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특히 유럽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보수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세계적인 기준이 여기라면은 오른쪽에서만 서로 막 이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딱 하나 이제 진보적인 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설정 막 이런 건데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쪽에서는 막 김일성 개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난리치는 인간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계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68년도에서 그 한마디로 폴리트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세대를 극복하지 못한 자식 세대의 어떤 상처인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이게 문학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왜 세계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역사 안에 인간이 있고 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이야기 이게 바로 문학인 거죠. 자, 그래도 문학을 읽는 하나의 방법, 문학 비평을 할 때 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비평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는 거는 그 작품의 자, 모든 작품은 역사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역사의 증거입니다. 자, 20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톡으로 썸을 타고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거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버지 몇 년생? 67년생. 67년생이면은 86학번. 86학번이죠. 자, 86학번이면 뭐 삐삐도 없었을 때죠. 스마트폰 물론 그냥 벽돌 핸드폰도 없는 시대. 자, 요런 시대였는데 요때 당시에 86학번하고 86학번 연애를 한다. 편지가 나갔다 합니다. 가는데 일주일, 또 오는데 일주일, 오는 데는 한 열흘, 왜냐 3일 동안 이게 망설이니까. 하다 보니까 감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카톡 보내는데 일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왜 일십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감각은 완전히 여기랑 다른 거죠. 자,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열흘 동안 안 옵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몸이 달아오르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아, 몸이 아픈가? 혹시 내 우편부가 실수해가지고 내 편지가 전달이 안 됐나? 어머니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했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만나죠. 애틋하게 만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90년대 대학생들한테 삐삐가 생깁니다. 이제 불러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자, 불러내는데 스마트폰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은 밤새도록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 중에 하나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90년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90년대 가요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해 이런 노래 가사가 막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요즘 20학번, 19학번 여학생한테 어떤 남학생이 와가지고 내 목숨을 다 바쳐 널 사랑해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90년대 가요 보면은 먹혔던 거죠. 왜 먹힌 거냐? 이런 센 발언을 해야 집에 가기 전에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불과 20년, 30년만 되더라도 연애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카카오톡으로 일시비니 안일시비니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거였죠. 자, 그리고 예전에 세계문학 전집이 쭉 있는데 여기서 핸드폰만 이 안에 집어넣으면 모든 작품이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스마트폰으로 먼저 카톡을 보내놓고 한 명이 죽은 척하는 거 알았더라면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겠죠. 한마디로.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랑 그 브론스키랑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이제 어긋나는데 만약에 그때 서로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으면은 그런 비극은 없었겠죠. 사람들 눈피해서 다른 데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 애틋한 모든 서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봐야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의 구조 이런 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학批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적 배경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태도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태도의 문제는 어떻게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안나 까레나 2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세 권짜리로 하면. 자, 근데 세 권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 줄 요약 가능합니다. 안나라는 유부녀가 있었다. 근데 바람을 폈다. 걸려서 망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근데 이 세 줄 갖고 톨스토이는 무려 2000페이지 넘는 소설을 쓴 거죠. 자,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안나 까레나를 읽다 보면은 세 줄 요약이 가능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결혼제도, 과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이란 제도로 이렇게 묶이는 게 정당한 것이냐, 결혼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리고 부부는 어디까지 서로를 간섭할 수 있느냐, 그리고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의 어떤 위선도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가지고 안나 까레나를 보면은 연애 이야기를 보는 건데 단순히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공부도 되고, 자, 결혼, 사랑, 그 다음에 불륜의 범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법의 범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는 제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작품을 어떤 주제를, 자, 제가 프린트를 던져줄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 이메일에다가 프린트를 보내주고 이 프린트에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문학 작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줄 겁니다. 장편소설 중심으로. 자, 그러면은 매주 3권에서 많으면 한 5권, 6권 될 텐데 이 책들이 한 학기가 지나면 3, 40권이 쌓이겠죠. 이 책 중에 한 권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평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 문학 작품을 얘기할 때 가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이 문학 작품 설명해주면 읽고 싶어지긴 한데 스포일러가 너무 심해요. 그 뒤에 막 결론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인 관점입니다. 알겠죠? 자, 영화랑 소설은 문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겠죠. 문학은 안 보입니다. 자, 먼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소설책 읽는 게 훨씬 힘들죠. 영화는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잠깐 멈췄다가 다른 데 갔다가 딴 일 보고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장면 계속 볼 수도 있고 아주 편하죠. 근데 문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세하게 읽다 보면 졸립죠. 그리고 누워서 보면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자꾸 자기 손으로 한 페이지씩 넘겨야 되죠. 근데 이거 영화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플레이 한번 누르면 누워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이거는 2-3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500-600페이지짜리 장편소설 하나 보려면 논스톱으로 계속 읽으려면은 최소 6-7시간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문학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안나 까레나를 세 줄 요약할 수 있다고 스포일러가 아니듯이 문학 작품은 문학에서는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알겠죠? 헤어져더라도 왜 헤어졌는가 그 섬세한 과정은 하나하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고 자기가 읽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빨리, 이게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아주 빠르고 이건 느린데 왜 느리게 읽어야 되냐? 이게 왜 느리냐면은 요 느리게 읽는 과정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판단, 알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속도가 옛날보다 점점 빨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땐 잽싸게 저 새끼는 저런 짓을 했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딱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이 비판을 합니다. 변명 완전히 쩔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 합리화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간단하게 나쁜 새끼고 나는 아주 복잡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기구한 사안을 가진 거고,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문학작품이 있는 이유,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판단, 미학적 판단이 있죠. 예쁘다, 예쁘지 않다, 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판단이 있습니다. 저게 종교의 교리에 맞냐 안 맞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적 판단이 있습니다.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있고, 도덕적 판단이 있죠.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저놈은 좀 나쁜 짓을 했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윤리, 이건 개인의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새끼는 아주 나쁜 놈, 내 친구로 이제 지내면 안 되고 잘라야겠다. 수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보는데 뭐 이방인의 메르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죄아벌의 라스콜리니고 같은 사람, 죄아벌 보면은 그 법대생이 세상이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그 사채업자인 노파를 갖다가 때려 죽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현실에도 보면은 미학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가중처벌입니다. 왜냐?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그러면 더 심하게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 새끼 깜빵 11일하러 보내가지고 무기징역 때려버리자. 그러면 아주 끝나는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제화보를 보다 보면은 아까 안나 까리나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러시아의 그 타락한 그 사회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법이 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자꾸 가난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19세기 러시아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봐도 똑같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거나 금방 사면받고,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이제 짓밟히는 경우 볼 수 있는데, 자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자 21세기 한국 사회를 다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법은 어디까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상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에 도달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날 외웠던 게 이거죠. 인물, 배경, 사건 이렇게 나오죠. 사건. 자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배경, 역사죠. 자 인물, 어떤 인물이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는 책 제목을 정해서 말하는 사람, 장소,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요거를 놓고 보면은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영화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알 수 있고, 자 근데 어떤 학생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학생은 뭐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소설책 읽는 게 좋은데 요걸 읽는다고 영어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공학 전공하면 취직도 잘 되죠. 근데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긴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자꾸만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만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자꾸 판단을 안 내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숨겨진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판단하는 속도가 좀 늘어졌다. 약간 좀 머뭇거리는 인간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책 안 보던 예전이 나은 것 같다. 근데 책은 재밌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적었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사람 만날 때 그럽니다. 남들은 쉽게 판단하면서 남들은 자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 내리지 않고 최대한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머뭇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내 사정을 다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럽니다. 누구나 이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폭력을 자꾸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 문학비평을 쓰는 이유가 뭐냐? 쉽게 판단 내리지 않으면서 자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랑 완전히 다르게 살아온 사람, 성별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살아온 게 다릅니다. 자 다른데 그 사람하고 갑자기 만나서 친해지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학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든 불륜을 저지르든 간에. 그래서 삶을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랑 완전히 낯선 타인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얘기를 듣는 연습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자 문학 비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글이 나오겠죠. 단순히 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억압적인 글쓰기를 많이 했죠. 자 독후감을 쓰라. 독후감이 있고 서평이 있고 비평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첫 시간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독후감은 말 그대로 책을 읽은 다음에 느낌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생각하면 돼요. 아무 얘기나 쓰면 됩니다. 이 작가 문체가 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너무 불쌍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서평, 이 책 서자죠. 이건 뭐냐,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근데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평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적는 거죠. 자 근데 비평은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고 이게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인물이 선택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이 외국 소설인데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작가의 책인데 똑같은 주제를 B, C, D라는 작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종교에 관한 소설이다. 근데 네 작가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작가의 시선으로 종교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평은 좀 더 복잡하고 긴 글 쓰는 거죠. 근데 잘 쓴 비평은 읽게 되면은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명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끔씩 퀴즈 문제로 제가 내는데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비유를
내장에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근데 레이저를 개발을 했는데 암세포를 지져서 죽이는 겁니다. 자, 근데 암세포가 죽을 정도로 이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 멀쩡한 장기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암에다 직접 분사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 그건 불가능하고, 자, 이거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자, 이거 쭉 비추면은 멀쩡한 세포들 다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배를 가를 수는 없고 이게 무슨 난제냐, 나 의사도 아닌데. 자, 근데 요거를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로 얘기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어떤 나라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설치다가 정부군에 쫓깁니다. 그래도 이제 산 정상에 있는 고위평탄면이 여기 꼭대기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정부군이 이제 쫙 포위를 하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마다 이렇게 쥐레를 깔아놓고 그랬죠. 자, 이거 어떻게 점령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토의하다 보면은, 자, 병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 몰빵을 하면 여기 화력도 집중이 돼버리는 거죠.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잘게 나눠서 수십 갈래의 길로 동시에 들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병력이 한정됐으니까 여기 막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한 곳만 뚫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쳐야 된다. 이런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쉽게 결론 이루는데 요 문제는 답을 못하죠. 자, 이거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출력을 낮추는 겁니다. 레이저의 출력을 낮추는 겁니다. 레이저의 출력을 낮춰서 여기서 비치고 여기서 비치고 여기서 비치고 여기서 비치고 수십 갈래도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차점인 여기가 가장 레이더 농도가 높아지겠죠. 암세포가. 그러면 다른 건강한 장기는 다치지 않고 요거는 딱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이 뭐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작품이 있는데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물론 서사도 중요하겠죠. 서사도 중요한데 작가의 특징, 뭐 시대적 배경, 이 작품에 달린 주제,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그쵸? 연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예기치 않게 이 시대와 충돌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그 공지영 작가의 책 무소유 폴처럼 혼자서 가라. 요즘 대학생들이 읽으면은 너무나 뻔하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88올림픽 이후에 경제 호황이 시작되고 나서 93년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민주화도 이뤘으니까 민주화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제 90년대 생태운동, 뭐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죠. 90년대부터. 자, 영화나 이제 드라마, 뭐 문화적인 것도. 그리고 90년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때 막 튀어나옵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막 들끓고 있었는데 97년도에 IMF가 딱 터지면서 이게 한꺼번에 확 딱 가라앉아 버렸죠. 그 흔적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판단 속도가 빠르냐? 이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환경이 이랬던 탓이고, 그 다음에 옛날과는 달리 빨리빨리 판단하고 자기를 상품화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유튜브 시대. 예전에는 신경을 전혀 이런 97년도, 2000년대 초반에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레이저 출력을 조절해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하는 요 그림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비평이란 무엇이냐? 비평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르크스주의 비평, 뭐 정신분석학적 비평이가 끊임없이 막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가고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프린트를 날려줄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소개할 거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비평을 쓰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제가 사회과학관 복사실에다가 제본집을 맡겨놨습니다. 제본집을 맡겨놨는데 원래 코로나 시대라서 한 권만 했었는데 1학기 때는 지금은 오프라인이 아닌 인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2권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까지 한 권, 기말고사까지 한 권. 죽도록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번 학기 끝났을 때 특히 1학년들, 2학년들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나는 이번 학기에 내 인생에서 내 대학 시절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 이런 말을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제본집 사서 빨리빨리 읽기 시작하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소개시켜주는 문학작품 열심히 필기한 다음에 자기 구미에 당기는 책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여러 권을 읽어야 그 중에 어떤 게 자기가 비평 쓰기 좋은 책인지 쉽게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학생이 너무 적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자,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답장 상세하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따로 공지하겠지만은 오늘은 예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팟캐스트로 했었는데 1학기 때 혼자서 골방에서 떠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앉혀놓고 칠판이 있으니까 수업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다음부터는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코로나니까 거리두기 위험하니까 5명 내지 6명 자 지원을 받습니다. 나는 종강하기 전에 실강을 한번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면은 제가 촬영하는 장소를 그때그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